그 수단에 해당되는 부차적인 것이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은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고 정말 진정한 배움의 학습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험이 굉장히 부담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자체가 교육 목표와 교육 과정을 오히려 역으로 결정해 주는, 그러니까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수업을 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평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평가할 수 있는 것만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평가 지향적인 어떤 교육관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뭐 그것은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고 조선시대 과거 제도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직업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어떤 그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이 활용되고 그 도구로서 평가가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일제고사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나라가 이 학업 성취도 평가 약간 그 돌이켜 보면은 2009년도부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학교 현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국가고사 이 성취도 평가를 일제고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붙여서 비판을 했죠. 일제고사라고 하면 동일한 시험 문제를 가지고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평가하고 서열화하고 이 점수를 매기는 그런 구도. 그것 때문에 학교 현장의 수업이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학생의 그 발달이나 성장의 수준과 맞지 않은 교과 시험 중심의 수업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어떻든 그게 2017년도 문재인 정부로 바뀌면서 그 정부에서 첫 번째 대통령 명령 제1호로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를 전수해서 표준으로 바꾸라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는 표집 조사를 이제 그 원칙으로 했던 거죠. 그러다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을 전수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강원도에서 초4부터 학생들의 그 성적을 체크해서 100분위 점수까지 매기겠다는 그런 어쩌면 그냥 일제고사의 부활이라고 봐야 됩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우리가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교육적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평가권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또 고민할 수 있는 지점 같습니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아이들의 그 성장을 잘 체크할 수 있는데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을 제일 잘 평가할 수 있는데 가르치기는 내가 가르치고 평가는 바깥에서 들어온 평가 문항지로 평가한다? 이거 본말 전도된 또 현상이다.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평가권과 교육과정 편성권을 얼마나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교직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금과 같은 이 고부담 시험 또는 일제고사 방식에서는 굉장히 충돌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것도 문제제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평가의 종류로 보면 결과 중심 평가냐, 과정 중심 평가냐. 최근에 와서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든지 과정 중심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를테면 혁신학교라든지 교사들의 전문자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되고 그것에 대한 전문성들이 서로 교류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다시 결과 중심, 성적 중심, 입시 중심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교육개혁의 방향, 교육혁신의 방향이 다시 퇴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 지점이고요. 절대평가를 할 것이냐 상대평가를 할 것이냐 이거 역시 우리 평가에서 중요한 또 이슈입니다. 현재 수능의 경우에 한국사하고 영어가 사실은 절대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사의 경우에는 뭐 절대평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영어가 과연 절대평가냐? 솔직히 현상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상대평가를 준용한 절대평가 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걸 빼고 나머지 과목들은 철저하게 상대평가 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점들
그거 역시 이 교육 현장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대학 입시 문제 굉장히 모든 교육적 담론을 빨아들이는 대학 입시의 문제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학 입시 제도, 현재의 입시 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볼 지점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 25학년도부터 실시되고 고교학점제를 졸업하는 첫 졸업생이 시험 치게 되는 2028학년도 시험, 그것은 현재와 같은 수능과는 다른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8학년도 대학 입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사실 지금쯤은 발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지노선 시간은 24년, 내년 상반기에 해당됩니다. 내년 2월까지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평가원에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준비도 좀 하라고 그랬는데 교육부가 눈치만 보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이제 시작돼서 저도 지금 대입 개선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냥 인사 한 번 정도 하고 아직 제대로 회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도 그렇게 기대할 바가 없을 정도로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준비를 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들이 좀 앞섭니다. 어떻든 저 개인적인 생각에 고교학점제와 친밀도가 높은 대학 입시 제도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이제 앞으로 미래교육이라 하면 뭐 현재도 지금 고민하는 지점이지만은 이 교육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책에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교사 시각에서 볼 때 학생 평가 왜 하느냐, 뭐 그 질문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써주기 위해서 하느냐, 통지표를 보내야 하니까 하느냐,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느냐, 모든 교사들은 아마 아니라고 답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일상적인 학교의 교육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학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평가의 시각이라고 보고요. 성장하고 학습하는지 확인한다. 그래야 이게 또 지도를 할 수 있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니까 평가가 원래 이 목적인데 그게 성장과 발달을 돕는 평가인데 현재 우리의 평가는 그 모습과는 어떻게 거리를 두고 있는지 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과서식으로 한번 몇 가지 대비를 해보면은 선발 중심의 평가관이 있을 수 있고 학생들의 발달,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평가가 있다. 앞서 제가 이제 고부담 시험 그랬을 때 그 고부담 시험이라는 게 선발에 그 포커스가 있는 거죠. 교육을 하다 보면 선발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적 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밀 드류갱이 교육의 기능, 학교 교육의 기능이 사회화에 있고 사회적 선발에 있고 사회적 배치에 있다. 그거는 지금 우리의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성취도가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를 배분한다. 이게 아주 원론적인 어떤 생각인데요. 사회가 그렇게 능력주의 방식으로 가느냐에 대해서도 이슈가 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우리 저 대학생들한테 레포트를 한국의 능력주의, 시험 능력주의 이런 책들을 읽고 한번 논평을 해보라 그랬는데 몇 명의 학생들이 자기가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공정에 대한 담론들이 강하잖아요. 굉장히 획일적 공정에 대해서 그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예요. 나보다 제가 노력을 들였는데 제가 더 좋은 결과를 받으면 못 참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내신이라든지 학생부 기록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학 입시에 관련돼서 매우 예민하니까 그런 과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대학 와서도 전혀 대학생답지 않은 그런 뭐랄까 표면적 비교에 너무나 예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책을 읽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이 많이 이제 부족했고 잘못됐다. 우리나라는 능력주의 사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그나마 그래도 좀 생각이 수정된다는 얘기를 이제 듣고는 마음에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되긴 했는데요. 어떻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학생들의 사고나 생각 방식을 바꾸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벌써 비교육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도 보면은 뭐 선발적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능력을 이렇게 차등적으로 일단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성취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옛날에는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한 상위 한 10% 정도로 봤던 거예요. 그거를 능력군 집단, 인재군, 뭐 어빌리티 그룹, 어빌리티 풀 이런 말도 쓰는데 모든 사람에게 대학 교육을 오픈하면 안 된다. 그 동일 연령층에서 한 상위 10% 정도만 능력 있는 집단이니까 그들에게만 고등교육을 허하고 나머지는 직업 세계를 미리 나가도록 안내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기본 전제가 누구든지 동일하게 성취할 수 없다. 거기에는 정상 분포로 인간의 능력은 상중하가 나눠져 있고 그거를 뭐 교육을 통해서 하에 있는 아이들을 상으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전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위에 있는 아이들 잘 변별해내느냐 그게 선발의 그 기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화 교육이라든지 학생의 성장이라든지 뭐 이런 완전 학습이라든지 이 개념 자체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는 학생들의 원래 전제되어 있는 능력 차이고 그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상중하가 나눠지기 때문에 그 잘못은 학생들의 배경이나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그 클레임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주로 엘리트 교육 방식이고 뭐 수월 교육 우리가 이제 그 교육에서 그 이론적인 어떤 경쟁이라는 게 원래 이 두 개가 서로 같이 갈 수 없는 걸 수도 있는데 수월성 교육과 평등성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대개는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데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면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면은 평등 교육에 대한 평등은 관심이 없고요. 교육 평등을 주장하면은 수월 엘리트 교육이 또 부실하다고 비판받고 아마 강원도나 뭐 각 시도 교육청들도 마찬가지 고민 지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잘해보려고 하면은 그게 교육의 평등, 뭐 교육 기회의 평등, 모든 학생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제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러다 보면은 유별나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뒤처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오히려 빅마우스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잠재우기 쉽지 않은 거죠. 반면에 엘리트 교육 위주로 가다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아마 그쪽으로 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학교에 따라가지 못하는 나머지 70% 아이들은 다 버리고 가는 그 상위 30% 아이들은 사실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도 바깥에서 또 배워와서 준비해왔기 때문에 교사가 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 알지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70%는 알지 그러면 멍해가지고 모릅니다고 얘기할 틈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그거는 다시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도 그것을 만약에 당연시하다 보면은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애는 모르는데 학교에 공교육이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냐라고 하는 또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 교육을 하다 보면은 이쪽에 불만, 대중교육을 하다 보면 저쪽에 불만. 이게 하나의 딜레마처럼 정권이나 뭐 보수 진보적인 교육 담론을 펴는 사람들도 왼쪽 오른쪽으로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는데 과연 그게 맞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와서는 좀 통합적 시각들을 어떻게 하면 가져볼까. 잘하는 아이들은 잘하게 하고 못하는 아이들도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묘연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 또는 평가라고 하는 시각에서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할 때 그런 지점이 좀 부족하다. 마치 저쪽 주장을 하는 건 우리의 적이고 이쪽 주장하는 사람도 우리의 아군이다 이런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교육적으로 볼 때 잘하는 애들한테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볼 때 이 선발적 교육관이냐 발달적 교육관이냐 어느 하나만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교과서적으로 이게 나눠져 있지만은 이 같이 갈 수 있는 지점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생각됩니다. 어떻든 이 발달적 교육관의 경우에는 그다음 표를 보죠. 뭐랄까요? 요거 그다음에는 규준 지향 준거 지향이니까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왼쪽 게 선발적 교육관에 해당되고
오른쪽에 발달적 교육관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선발적 교육관은 상대평가야, 규준제한평가라고 이제 뭐 학술적으로 얘기하지만 상대평가고, 발달적 교육관은 절대평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설정한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교사들은 그걸 믿고 있고 학부모들도 믿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모델인데 또 그게 맞는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적어도 교육적 장면에서는 발달적 성장 위주의 이 교육관이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70년대에 그 완전학습, 마스터리 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한번 도입돼서 우리나라에 완전학습 뭐 이런 방식이 도입된 적이 있죠. 누구든지 대개 느린 학습자하고 빠른 학습자의 차이는 그때 캐롤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시간의 차이라 그랬어요. 느린 학습자는 느린데 필요한 시간이 빨리 학습하는 사람보다 맥시멈 5배 정도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속도가 느려서 그렇다. 그럼 5배의 시간을 좀 기다려주면은 얘네들도 성취를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 못 기다리죠. 속도 하나의 속도를 내서 서울에서 무슨 KTX를 탔다. 중간역에 서지 않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중간중간에 좀 쉬고 싶은 애들은 내렸다. 다시 못 타요. 그 기차를. 그만큼 이 제도 교육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속도로 그냥 전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이 개인의 어떤 그 발달 가능성, 잠재 가능성, 학습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오른쪽 발달론적 교육관이 교육적인 의미로서는 부합한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되려면 여러 가지 그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학급당 학생 수가 적정해야 되고 이 학생 개인의 개인화된 교육 과정이 돼야 되고 개인의 성장에 따른 평가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모델을 핀란드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학부모들이 우리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혁신학교 하다 보면은 얘가 잘하는지 모르는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가서 시험 치니까 뚝 떨어지더라. 학교가 도대체 뭐 하느냐. 우리 아이가 정말 상대적으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학교 아무 정보도 안 주고 깜깜이니까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 불안감, 이 어떤 그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가 대응한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융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규준지향평가와 준거지향평가가 별개로 따로 적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현장의 요구들을 받아들이면서도 교육적으로 이걸 적절하게 사용할 건가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지점입니다. 오늘 이게 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고는 이 평가 문제를 어느 하나가 옳고 어느 하나는 선이고 어느 하나는 악이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준지향 평가가 맞을 때가 있고 준거지향 평가, 이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적절하고 상황에 맞을 수가 있는데 그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자료에서 그냥 끌고 왔는데요. 왜 이걸 보여주는가? 결국은 우리 아이들의 이 강요된 학습 때문에 학생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매 3년마다 OECD 국가 중심의 그 학업 성취도 평가,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이른바 PISA, 피사라고 하는 걸 치잖아요. 매 3년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치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학업 성적이 높습니다. 뭐 언어 영역이라든지 뭐 매번 과학을 하진 않지만은 이렇게 로테이션적으로 과학을 하거나 수학을 하거나 문제 해결 능력을 하거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하거나 이런 걸 체크해 보면은 타업에 해당됩니다. 한 1에서 5위 안에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시험 테스트에 부가적으로 정의적인 영역을 이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삶의 만족도 포괄적인 것도 있고 학습에 대한 흥미도, 뭐 교과에 대한 뭐 자신감, 자기주도 학습 역량 이런 것도 정의적인 영역을 테스트해 보면은 거의 이거와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오른쪽에 하단에 있는데 청색의 녹색의 경우가 매우 만족한다. 그 다음에 주황색이 그나마 만족한다. 빨간색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족하지 않는 비율이 높고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대한민국의 제일 오른쪽,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들도 있긴 합니다. 그 보면은 홍콩이 그 녹색 바가 제일 낮죠. 홍콩이나 지금 이거 보면은 뭐 마카오도 있고요. 여기 보면 BSJG로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 피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중국이 약간 꼼수를 두고 있어요. 중국이 OECD 그 가입해서 피사에 들어올라 그러니까 그럼 중국 전체를 표집해서 우리나라를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 시험에 참여하면은 OECD 사무국에서 한국의 고등학교를 보고 표집을 딱딱 자기들 해가지고 와요. 그럼 평가원에서 그 표집된 학교를 대상으로 문제지를 이렇게 테스트해서 그 영어로 된 걸 한글로 번역해서 문제지 만들어서 검사하고 채점해서 OECD에 보내주면 그걸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그러면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고 중소도시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집단이 되는데, 중국은 우리는 북경하고 상하이하고 광저우하고 이런 대도시만 하겠다. 그것도 동쪽에. 그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제 돈 좀 더 낼게 이래 된 거예요. 아니 돈을 내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그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지표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그러면 자기 나라도 표집해서 할 테니까 이번까지만 봐주라. 그게 지금 요 자료예요. 그러니까 B가 베이징이고 S가 상하이고 뭐 그렇게 도시만 명시한 건데, 그러니까 중국, 마카오, 홍콩, 한국, 타이베이, 대만 요 나라들이 만족도가 낮아요. 뭐 설명할 때 유교 문화권, 무슨 시험 공화국 뭐 이런 어떤 특성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강압적이고 그걸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결정된다 그러고 하니까 공부 그러면은 진절머리 나고요. 뭐 시험 끝나면은 내팽개치는 거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17년 11월 15일 날 지진이 일어났죠. 내일이 수능 날인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뭐 그건 뭐 자연 현상이니까 그렇게 대처를 해 나갔는데 8시 10분 15분쯤 수능을 일주일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좀 쉬고 있다가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랄 장면을 제가 보게 됩니다. 뭐 다른 분들도 봤겠지만은 그 학원이나 학교에 학생들이 내일 수능 시험이니까 공부하고 남은 참고서, 교재, 문제집을 대거 버립니다. 그게 아마 뭐랄까 하나의 의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디 강의실에 정말 산더미처럼 책이 쌓여 있는 장면에 보이고, 그걸 또 더듬는 학생들, 자기 버린 책을 찾기 위해서 더듬거리는 그게 이제 화면에 잡혔어요. 야, 이건 뭐지? 그러니까 12년을 공부를 하고 시험 한번 치면 버릴 지식들을 그렇게 파고들고 밤잠 자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을까? 하루아침이면 폐기 처분된 지식인데, 이게 수능 치고 나서 그 다음날 수학 공식 물어보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식, 정말 휘발성이 강해도 너무 강한 지식을 위해서 그 점수 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의 현재 주소를 따져보면은 정말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입시를 제대로 만들면은 뭐 교육의 본질이 그래도 조금 더 회복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원체 그 입시를 둘러싼 이해관계, 사회적 힘의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워낙 세니까 그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요. 참 딜레마 중에 딜레마인데 여전히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것들 바꾸어줘야만이 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수능 마칠 때 이렇게 성적 통지하는 날, 성적 채점 결과 발표할 때 꼭 마지막 멘트를 합니다. 제가 경험상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수능 이렇게 발표하는 날, 성적 발표하는 날, 우리 청소년들의 그 자살 그 현상들이 꽤나 유행처럼 번졌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금도 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성적 비관에 그게 무슨 대수라고 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그 실패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꼭 제가 미안한 마음으로 이 성적 결과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 좀 부족하면 또 준비하고 또 도전하면 되고 뭐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옆에 부모님들, 친구들 서로 격려하고 따뜻하게 맞이해 달라는 당부까지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뉴스 시간에 그거는 빠지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이제 시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그런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게 한국의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워낙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뭐 이건 설명하지 않더라도 너무 경직화돼 있다.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뭐 한국 사회가 학벌 사회, 서열화되어 있는 이러한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한다면은 입시 제도를 바꿀 것이 아니라 학벌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학벌 없는 사회 모임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한 15년 전부터 준비하고 발표도 해왔지만은 여전히 이 경직화되어 있는 대학 서열 또 사회에서의 학벌 사회적인 성격 이것이 공고히 있는 한은 입시를 둘러싼 경쟁은 남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관적인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래도 뭐 지난 한 3, 40년을 따져보면 많이 완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고 뭐 학벌보다는 또 다른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이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간다면은 조금은 덜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어떻든 입시 제도가 우리 해방 이후에 얼마나 우리 삶을 옥죄해 왔는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는 뭐 그냥 참고 자료인데요. 대입 전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쭉 해방 이후부터 보여줍니다. 이 핵심은 자, 1번이 대학별 단독 시험이고요. 2번이 보면은 국가고사예요. 3번이 대학 단독이고 4번이 국가고사예요. 5번이 국가고사와 뭐 4번, 5번이 국가고사와 대학고사가 이렇게 섞여 있는 구조가 있고 그러다가 80년 730 교육개혁 조치 때문에 학력고사로 국가고사와 일반 전체 획일적으로 됐다가 94년도에 수능으로 바뀝니다. 수능으로 바뀌면서 뭐 논술도 들어가고 면접도 들어가면서 수시 전형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능 치고 최저 등급으로 해서 대학 들어가고 아니면 수능만 가지고 정시로 들어가고 이런 밸런스를 이제 맞췄죠. 그러다가 뭐 입학 사정관이라는 것도 들어서고 작년부터는 선택형 수능이라는 것도 들어서 여전히 94년도부터 지금 수능이 30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30년이 진행되는 과정에 물론 성격이 조금씩 바뀌었지만은 국가가 동일한 시험을 모든 수험생들에게 부과한다.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국가와 대학이 왔다 갔다 했을까? 대학의 그 비윤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60년, 70년대에 뒷문 입학 이런 것 때문에 자격도 없는 사람을 뽑거나 뭐 비리가 일어나거나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하게 자격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나중에 또 대학에 선발 자율권 달라고 또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소리가 왔다리 갔다리 한 게 지난 한 70년 우리 입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 전형의 자율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 헤게모니를 누가 질 것이냐, 대학이냐 정부냐 그런 시각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뭐 필요하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고등학교 교사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뭐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추천서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반영이 되는 거고요. 학생이나 학부모도 그게 관여할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아이가 어떤 특성이 있고 뭐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뭐 전혀 관계없이 수능을 쳐라? 그거 말고 우리 아이는 다른 유별난 특성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좀 뽑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산업계,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지금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기업에서 제대로 뽑으려면은 학생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담을 건가도 있고요. 입학 사정관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공정성,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입시에 대한 부담,
뭐 작년에 올해 저 통계청에서 나온 사교육비 실태조사 보면은 2022년하고 2023년까지 이 작년 1년 동안에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다. 뭐 그거는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은 여전히 입시 경쟁을 더 강화시키고 그 성적 그 경쟁을 강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의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에게는 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교육에 대한 이 부담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논쟁점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뭐 어떻게 할 거냐. 입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앞서 얘기한 공교육 정상화가 안 되니까 시험을 좀 바꿔라.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25년도부터, 그러니까 내후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지금과 같은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 교육 과정이 이제 운영됩니다. 지금은 수업 일수만 채우면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볼 때, 공교육이 학생들의 퀄리티 컨트롤을 못하네? 아무것도 몰라도 엎드려 자기만 해도 수업 일수만 채우면 졸업해.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학력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과목에 나는 덜러리로 성적 깔아주기, 엎드려 자도 나는 그 과목은 내가 수능에 치지도 않아. 뭐 자는 거예요. 그 아이들 성적 깔아주면은 소수의 그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은 그 혜택으로 또 더 좋은 점수 받고. 아니, 학교 가서 엎드려 자는 아이들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고3일 때 학교에 상담하러 갔어요. 담임이 오라고 그랬어요. 갔더니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잠을 많이 잔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현장에서 보면 더 충격받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물론 물어봤어요. 너 왜 잠을 자냐니까 잠 안 잤더래. 오로지 눈썹이 길어서 잠자는 것처럼 보인다. 뭐 이래서 아이의 말을 믿고 넘어갔는데, 어떻든 학교에 가서 정말 그 아까운 시간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배우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시간을 금쪽까지 써도 모자랄 판에 엎드려 자도 아무도 야단 안 치고 그런 교육 시스템 자체가 문제 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 교육 과목에 대한 진로 적성에 관련된 선택을 부여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출발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초중학교는 뭐 자유학기제, 혁신학교 뭐 이런 걸 통해서 학교가 많이 변화됐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수능이라는 벽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수능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교육 과정을 바꿔야 된다. 요 이제 고교학점제를 처음에 셋업할 때 기본 생각이 그런 거예요. 수능이나 입시제도 바꾼다 그러면 또 난리, 뭐 비판, 반대, 우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자. 그래서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에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이제 썼던 거예요. 제가 이제 어디서 설명할 때 트로이 목마다 얘기합니다. 강고한 저 입시의 틀을 깨는데 트로이 목마를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자연 해체되도록 만들자. 그게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2015 다음에 2022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할 때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그리고 25년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고교학점제가 뭔지도 모르고 뭐 그런가 생각했던 거죠.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완전히 질적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교사들이나 현장에서 반발이 많았는데 이런 거죠. 192학점을 이수를 하면은 졸업할 수 있다. 그런데 이수를 하는데 과목별 미이수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F를 받으면 학점 인정 못 받잖아요. 만약에 내가 3년 동안에 이수했는데 192학점을 딱 맞췄는데 그중에서 F가 한 3과목 나왔다. 그러면은 9학점이 빠지는 거예요. 9학점을 재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졸업 수업 일수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대학처럼 졸업 학점이 중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목 선택권을 대폭 부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에 7과목의 공통 과목, 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뭐 또 2과목 더 이렇게 해가지고 7과목을 공통으로 이수를 하고,
그 7과목 단위가 3학점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자기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무한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없지 않냐. 안 되면 인근 학교하고 같이 개설하거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하거나 뭐 학교 안에서 또 다양한 그 강사를 위촉해서 하거나 어떻든 아이디얼 타입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슷하긴 간다. 좋아요. 뭐 그러면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그 공간이나 프로그램이나 강사나 또는 수업 시간표나 또는 담임 시스템이나 이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수능 어떻게 해? 수능을 지금처럼 1교시 만약에 국어를 친다. 지금도 수능 뭐 국어 문제 어렵다고 난리인데요. 중학교 국어, 고등학교 1학년 또 한 과목 국어. 그거 말고는 국어를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다 그러면은 1학년 때까지 7개 공통 과목은 듣되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과학만 집중해서 내가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수능을 국어를 공통으로 고3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난도 있게 냈다. 못 풀어요. 수학도 마찬가지. 수학도 공통 수학을 제외하고 뭐 기하, 확률 통계, 뭐 이산 수학 안 해도 나는 수학은 관심 없어 그러면 걔는 뭐 방송 작가가 되겠다. 뭐 그런 것도 국어라든지 방송 관련된 거라든지 이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걸 듣고 싶다. 그러면 듣는 거예요. 그럼 이런 학생들한테 수학을 시험 문제로 내놨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사탐, 과탐, 또 영어, 수학, 국어, 한국사, 제2외국까지 따져보면은 한 900문항 정도 출제합니다. 그러면 출제위원회는 한 700명 후반대, 8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합숙해서 들어가지고 문항들을 만드는데 만약에 이 교과목 이런 식으로 막 번져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갔다. 그러면 그 과목들을 다 그럼 수능에 출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출제위원회는 2,000명, 3,000명이 되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그 의미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같은 수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그게 전제고요. 근데 뭐 교육부에서는 뭐 수능을 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죠, 당연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그게 논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르면은 정시 위주로 수능을 좀 더 강조하는 전형으로 가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대안이 뭘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공통 과목 중심의 수능을 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 정도의 통과 또는 미통과 자격을 부여하는 정도니까 굉장히 난도가 낮은 시험이겠죠. 그러면 지방의 대학이나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들은 그것만 통과해도 다 뽑으려고 그럴 거예요. 학생 수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내신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성적, 내신 성적 중심으로 하는 수시의 그 형태는 남아 있을 거고요. 각 대학에서 면접이나 논술이나 이런 건 남아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상위권 대학이 문제인 거죠. 상위권 학과들, 경쟁이 치열한 학과들은 변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의 수능에서 상대평가를 하고 그 난도,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하면은 그 1등급 때문에 그래요. 1등급. 1등급 4%와 2등급 7%를 변별해 내려면은 문항이 용이하게 나왔다 다 만점 나오면은 1등급이 10% 넘어서 버리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걸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수능이 그렇게 어려워서 되겠냐. 근데 쉽게 내는 순간 수능의 기능이 사라지니까 지금 시스템 안에서는 그걸 유지하지 않으면은 원장 잘립니다. 원장 잘릴 뿐만 아니라 그 시험 자체를 전부 다 보이콧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의 신뢰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상위권 변별력이 필요한 학과는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몇 가지 더 부과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그 중에 하나는 수능 2 같은 게 만들어져서 선택적으로 상위권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수능 2를 이수해야만 뽑겠다. 여전히 경쟁은 남아있고 사교육은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사교육은 지금이나 그때나 뭐 그 걱정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뭐 논술이라든지 프랑스 바칼로레아 같은 그런 서술식 문항들이 각 계열별로 나오되 대학에서 그거 하라 그러면 바로 본과사형으로 가니까 그거 안 된다. 공동 출제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하나 저의 상상이고 뭐 지난번 연구할 때 평가원에서 연구할 때 대략 그런 방향으로 스케치를 해놨습니다.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논리상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다. 그 연구 결과가 교육부에서 뭐 그냥 발표하지 마라고 그래서 발표 안 하고 그냥 묻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그러한 입시 제도가 굉장히 그 구체성이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신뢰도가 있어야 되고 타당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의 고교학점제를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유지하겠다고 하잖아요. 고교학점제는 벌써 법적으로 벌써 다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해왔기 때문에 그걸 되물릴 수 없으니까 고교학점제는 유지하되 수능은 정시 위주로 가겠다. 이거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논리 모순이 그래서 벌써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입시 제도는 바뀔 건데 그럼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뭐 그건 어떤 경우나 마찬가지지만은 적어도 학교 수업에 충실할 수밖에 없고 자기 진로 선택해서 선택 과목들을 자기 진로와 관련된 걸 선택한다면은 그러한 영역에 조금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해 나가는 준비는 언제든 필요하다.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다 이 말은 약간 허구적일 수밖에 없고 제대로 자기 원하는 데 가려 그러면은 그런 입시제도 변화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이야기, 뭐 그거는 대학이 지금 수능 치는 사람이 한 45만 명 정도 되는데 아마 2028학년도 정도 되면 한 30만 대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대학 입학 정원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들이 이 결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학도 층위가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상중하로 나눠지면은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 뭐 그 말 하는 것도 어색하긴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중하위권 대학들이 뽑는 방식과 상위권 대학이 뽑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모든 학생이 수능에 매몰되고 모든 학생이 그 심도 있는 공부를 안 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도 그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쟁은 훨씬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그래도 학령 인구 감소가 입시 제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입시 제도가 지금 바뀔 거고 또 학령 인구도 감소될 거니까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도 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미래 핵심 역량 구축을 위해서는 어떤 대입 제도가 필요한가? 이것도 그냥 이건 한 질문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학점제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주장 같습니다. 뭐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더 뭐 디테일한 거 못하겠지만요. 미래 교육의 방향을 지금 깨알같이 썼는데 결국은 학교 교육의 교육 과정의 자율성이 확보될 것이다. 지금 교과서가 국정 검인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자유발행제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국가가 교육 과정을 이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뭐 디지털 교과서가 더 확대된다, AI가 도입된다, 뭐 챗 GPT가 들어온다 이러면은 교육 과정을 교과서에다가 제한되는 이 방식은 매우 전근대적인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보고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정제 방식 교과서로 가야 되고요. 다변화, 다양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학습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지금 교육 자치를 하고 각 교육청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핵심 역량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 학습의 변화에서도 역시 개별 학습자 요구에 부응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써야 된다. 당연하죠. 지금 열심히 혁신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해왔던 방법이고 앞으로도 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이 결국은 또 설계하는 교육과정도 만들어질 수 있고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육의 방향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생활과의 연계성, 그러니까 현장에서부터 실제 생활에서부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채용해 나가는 뭐 프로젝트 기반 학습, 심층적인 학습,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과 연결한 학습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융합적 사고, 당연히 제가 참 우리 교육의 고질적 문제랄까요? 교육과정을 2015부터 미래의 핵심 역량 중심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간다 그랬잖아요. 보면은 말 따로 실제 따로입니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뭐 교과 융합에 대한 얘기하고 미래의 역량에 대한 얘기하는데 실제 각 교과 강론에 들어가면 그게 잘 구현 안 될 뿐만 아니라 뭐 그런 문서를 떠나서 현장에 가면 더욱더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분과형이 벌써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가원에도 뭐 보면은 국어연구원, 영어연구원, 과학연구원, 사회연구원 따로 있잖아요. 사회와 과학이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사회연구원과 과학연구원이 둘이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지만은 연구는 따로 해요. 대학에서 교사 양성 자격증도 다 따로 전공별로 나오잖아요. 임용고사 칠 때도 따로 뽑아요. 그런데 수업이나 시험은 융합형으로 하라?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과 간의 이 분절적인 구조가 양성 과정부터 선발과 실제 교과가 구분되어 있는 교과서까지 다 분절형 방식이니까 이걸 어떻게 융합형으로 할 것이냐,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이냐,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정말 출발은 양성 과정부터 하고 교사 자격증 종도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그 준비는 하지 않고 교사들한테 자꾸 융합 얘기하니까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고요. 융합하면 뭡니까? 나중에 시험 칠 때는 따로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고 생각됩니다. 교사의 역할 부분도 당연히 뭔가 가르치는 티처로부터 뭐 코디네이터라든지 뭐 촉진자 역할을 하는지 뭐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미래 트렌드와 교육적 조응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뭐 우리가 많이 봤던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작년 올해에 같이 공저로 책을 낸 게 있는데 교육 트렌드 2022를 한번 냈다가 교육 트렌드 2023을 냈어요. 그러니까 그 책 제목은 잘못됐다. 교육이 무슨 트렌드가 있냐? 이거 옷이나 무슨 뭐 사회 경제 활동에는 하나의 트렌드 흐름이 있지만은 교육을 어떻게 트렌드로 그렇게 매년 볼 수 있느냐 그러는데 어쨌든 워낙 빨리 바뀌는 시대니까 우리가 지금 2022년, 2023년 현재 시점 또 2024년 그 현재 시점에 가서 교육적 담론이 수없이 바뀌죠. 뭐 지난 교육감 선거 이후에 트렌드가 샥 바뀌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래 2023 트렌드는 또 어떤 게 맞다 틀린다보다는 그게 어떤 흐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뭐 그 말 그 책 제목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적어도 미래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은 뭐 학습자 중심, 협력 교육, 과정 중심, 역량, 그다음에 교육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의 모습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간다. 그건 당연하다. 그래서 좀 더 궁극적으로 더 나가면은 학교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학교는 존재할 것이다. 단 형태와 기능은 바뀔 것이다. 뭐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어쩌면은 러닝 파크의 개념, 학습 공원과 같은 거. 그럼 뭐 그거는 그 학교가 아니죠. 그러지만은 평생교육과 마을교육과 학교교육과 이게 통합되는 방식, 학교가 공간적으로 다양한 학습자들, 다양한 교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제별로 공부해 나가는 뭐 그런 모습들은 앞으로 교육이 가야 될 방향 아니겠냐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몇 가지 이제 고민 지점들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평가라고 하는 시각 또 좀 더 큰 시각에서 교육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어떻게 되느냐?
미래 교육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거는 뭐 끊임없는 늘 항상 우리한테 던져지는 어떤 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도 그런 얘기를 저 뒤에다가 잘 써놓으셨는데, 오늘의 아이를 어제처럼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이 말은, 그러면 교사들은 항상 과거에 있고 학생들은 항상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살아갈 아이들을 과거의 지식과 관점으로 가르치는 것은 뭐 극단적으로 죄악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데, 학교는 세대 간의 그런 차이가 벌써 전제되어 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걸 죄악이라기보다는 교사가 끊임없이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수긍하고 변화를 준비시키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교육에 대한 담론은 70년대도 미래 교육을 걱정했고 지금도 미래 교육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속도가 예년보다 훨씬 빠르다, 또 질적인 전환도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면에서 그 고민의 심도는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대한 문제, 물론 요즘 뭐 약간 위태위태한 발언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적어도 중앙 집권화된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지방 분권화 방식이 더 확산돼야 된다. 궁극에 가서는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가 완성돼야 된다는 주장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렇게 되면은 평가도 당연히 중앙 집중형 방식이 아니라 분권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학력에 대한 이슈들, 참 학력에 대한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학력 그러면은 그냥 전통적인 그 학력, 그걸 벗어나서 정말 진정한 의미 학력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미래형 학력을 가르치지 과거형 학력을 가르치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그거 뭐 별로 안 믿어요. 근데 과거형 학력이라도 좋으니까 좀 성적이라도 올려달라, 뭐 그런 요구들인데, 교사들은 그게 아니라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진정한 학력이 뭔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융합형 교육과정, 그다음에 사고 능력에 대한 얘기, 선택교과, 뭐 앞서 고교학점제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보면은 총론에서 고교학점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말은 선택형이 고등학교만 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 선택형이 완성형이라면은 중학교는 그거의 준비형이고 초등학교도 그걸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그렇게 하나의 위계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 전체의 문제고, 이제 선택 교과목을 어떤 식으로 확산할 건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딜레마가 많이 생깁니다. 교원단체의 반발도 있지만은, 아니 교사 자격증이 없는 과목들을 학생이 선택했을 때 그걸 누가 가르칠 것이냐. 마을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널려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학교 와서 단독 수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교사가 같이 강의실에 들어가서, 교실에 들어가서 코어 가는 형태까지는 지금도 되지만은 단독으로 뭐 대학에서 시간 강사처럼 그렇게 와서, 초빙 강사처럼 와서 한 학기를 다 책임지고 평가까지 하면은 그게 교사 자격증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위배되지 않냐. 당연히 문제 제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들은 아직 남아 있긴 한데, 여전히 선택교과가 확대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완충을 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있어야 되고, 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중학교에 수업을 맡으려 그러면은 자격증 없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퀄리티, 자격에 대한 검증할 수 있는 뭐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전문적인 그 역량에 대한 체크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 그게 있어야 그다음에 학교에서 시간적인 그 수업도 맡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뭐 그런 게 남아 있고요. 멀티미디어 대학 뭐 교육 방법에 대한 건데, 저는 뭐 이 교육공학이라든지 멀티미디어라든지 뭐 이 AI라든지 좋아요. 첨단 그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나쁘지 않고, 또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하는 것을 당연히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이게 다인 것처럼 들어가는 순간 교육을 망친다. 방법이 뭐 평가가 교육 과정을 왜곡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매체가 교육의 내용을 오히려 그 옥죄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도 딜레마입니다. 대개 학교 현장에 뭐 첨단 매체가 가면은 돈만 처음에 막 쏟아붓잖아요. 몇 년 지나면 그 신기함이 사라지면서
이거는 또 워낙 변화 속도 빠르기 때문에 바로 폐기 처분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효과는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정말 배워야 될 거 못 배우고 지나갈 때가 있다. 제가 지난 중간고사 레포트를 내는데 대학생들한테 이번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프린트해서 제출하지 마라. 자필로 레포트 용지에 신매 내외로 써내라. 입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저 어릴 때부터 다 이거 타이퍼했던 친구들인데, 근데 이제 궁극에 가서 여러분들을 평가받을 때는 기말고사도 자필로 시험 받고 나중에 임용고사 시험 칠 때도 자필로 시험에 응시하는데, 그거를 자판기 두드려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글씨도 잘 써야 될 뿐만 아니라 글씨를 누구 걸 뺏겨 쓰더라도 그나마 자기 손으로 뺏겨 쓰면 그나마 좀 생각을 하지 않겠냐 싶어서 하라 그랬더니 제 강의 평가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 아날로그 방식의 훈련들을 안 하고 디지털 방식으로만 익숙하다 보니까 정말 독서, 사고 능력, 그다음에 이 라이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그게 코로나 세대라고 하는 그 지점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 사회적인 어떤 관계 역량이나 이런 것도 너무 떨어지고요. 발표도 거의 경험도 안 해보고 마스크만 써 3년 지내다 보니까 그게 당연하고 너무나 일상적으로 생각하는가 봐요. 대학 수업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말 시키면은 말을 안 해요. 작년에 기말고사 한번 쳐봤는데 실망을 너무나 심하게 해서 내가 그렇게 손으로 써보라 그랬던 건데, 비포 이런데 빼곡하게 써야 될 정도의 분량의 문항을 냈어요. 석 줄, 두 줄 쓰고 나가버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에 대해서 인지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그걸 어떻게 채울 건가에 대해서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사고는 너무나 단순하고요. 대학생이 이 정도면은 초중등학교는 더하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코로나 후유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나 학교가 그 코로나 후유증이 정서적인 문제, 지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다 관련돼 있는데, 코로나 끝났다고 정식 선언한다고 다시 일상으로 그냥 회복됐다고 그런 준비 없이 가면은 정말 이거는 멀티미디어로 탭으로 들고 아무리 수업을 해도 그게 해결되겠냐라는 생각에서 걱정이 됩니다. 교사의 전문성 제고나 학생 참여형 DIY 교육과정.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은 좀 너무 앞선 얘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계속 많네요. 교육과정에서 뭐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 앞서 얘기한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고등학교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가지고도 또 준비할 때 굉장히 이슈가 많았는데요. 어떻든 성취평가제로 가야 된다. 그거 안 하면은 앞서 얘기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가서는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성취평가라고 하는 것은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에 도달하면 A를 주고 도달 못하면 B 주는 건데, 그건 누가 판단하느냐? 교사가 판단한다. 근데 그게 내신으로 반영된다? 그러면 그것도 부풀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신 이 학생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각종 또 그 시스템을 또 맞춰놓고 교사들이 성취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 연수도 하고 노하우도 익혀 나간다면은 좀 덜하지 않겠냐. 문제가 되면 나중에 교육 단위에서 그런 모니터링단도 구성하고 해야 된다. 물론 학부모는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 방식으로 간다면은 고교학점제를 성공할 수가 없다. 하나만한 변화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놨는데요. 좀 걱정되는 게 없지는 않습니다. 다문화, 통일, 진로, 직업, 정의, 평등, 사회 이동,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지금 신자유주의 교육 심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무슨 글을 하나 쓰고 왔는데, 지금 공영형 협약학교, 교육 자유특구, 기존에 있는 자사고나 특목고는 둘째 치고라도 그걸 덧붙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지난번에 교육부 업무 보고 받으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 했잖아요. 교육을 이 시장이라고 생각하자. 수요자, 공급자 얘기하고 수요자의 선택을 보장해야 되고,
교육이 어떻게 시장이냐.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부르짖고 그러다 보면 교육의 민영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자본의 논리가 안으로 들어오고 자본이 있는 아이들은 더 좋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공교육을 해체하는 수준이다 그거는. 그래서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고요. 교육 자유특구라는 건 또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 총선이 예고돼 있는데 예전에 MB 정부 때 그 뭐십니까 무슨 뉴타운 공약으로 그냥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자유특구가 선거하고 매치되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 춘천을 교육 자유특구로 묻겠다고 춘천시장이 발표했다. 그럼 춘천시 안에 있는 학교들은 그 중앙 통제나 이런 규제나 교육법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안에 민영화도 가능하고 특목고도 설립할 수 있고 막 우후죽순으로 사립학교 많잖아요. 사립학교에 자율권 주고 그럼 평준화 다 깨지는 거죠 일단. 그런 게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뭐 선거 과정에서 공약 막 내걸고 그럴 거예요. 이러면 교육에 대한 어떤 컨트롤 뭐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학부모가 아니라 선거가 그렇게 결정해버리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민되는 지점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마무리를 그 앤디 하그리브스가 썼던 학교교육 제4의 길의 그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이 지금 제3의 길까지 와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2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고요. 제3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게 이제 혁신학교나 뭐 마을교육이나 이런 얘기들인데 사실은 이제 제4의 길로 가려 그러면은 정말 소통하고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되고 학교가 그냥 뭐 성적만 매기고 졸업장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 주체들이 함께 공동의 목적을 도출하고 고민하고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갖추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사회로부터 외딴섬처럼 이렇게 담벼락 쌓아놓고 학생들을 받아서 졸업시키는 이런 산업화 시대의 모델이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날 다 해체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를 생각해 보면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현 지점에 우리가 냉철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가야 될 교육 방향에서 준비할 게 뭔지 뭐 우리가 준비 안 하더라도 그 닥쳐올 위기가 있다면은 준비함으로써 그 위기를 슬기롭게 좀 극복하고 또 재창조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은 뭐 여기까지고 뭐 이게 시험 하나 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대한 거 큰 뭐 입시에 관련된 것까지 두루뭉실하게 이제 잡다 보니까 포인트가 조금 사라진 것 같기도 하지만요. 너무 평가지향적으로 줄 세우기, 서열화, 성적 중심의 어떤 교육 여기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여로부터 한 발, 두 발 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실천 또 그걸 담지할 수 있는 학교, 뭐 리더십, 또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이 함께 가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게 교육의 진정한 그 자치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좋은 강연 감사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3시 17분이에요. 그래서 예전보다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가 또 뒤에 일정 있으신 분들 계실 테니까 한 분만 잠깐 스톱하고 좀 이따 이제 공통 원장님과 함께 총질 질문 주고받는 이런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육과정 평가원장 하시면서 포항 지진, 코로나 뭐 이런 걸 겪으면서 그 대한민국 모두가 이제 수능 날만 되면 아주 긴장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그 수능 출제 기관 이전에 그 초중등 교육 과정을 개정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 교육 과정의 성취 수준이 너무 높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운 걸 배우지 않나. 그런데 또 많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을 사교육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우리 아이들이 너무 높은 성취 기준을 배우고 있다면 그것을 좀 평가를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너무 수준이 높구나. 그러면 그 교육 과정을 개정할 때 좀 낮춰서 보통의 아이들이 성실하게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달성될 수 있는 정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평가원장을 하시면서 그런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현실을 이제 얘기해 보면 좀 또 그 뭐 평가원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과정 개발하고 개정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원장님이 얘기하신 그런 뭐 이상적인 모습 뭐 이런 거하고 조금 달라서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2015 교육과정을 쭉 이제 개정해서 현장에서 안착시키고 실행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장님처럼 성취 수준이 너무 높다 또는 교과 간의 이 경계라든지 학년 간의 이 수준이라는 게 아이들의 발달의 단계나 이거하고 맞지 않는다. 지나치게 학자들의 그 요구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이제 작동하다 보니까 공교육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2015가 그렇게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으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할 때 2015 교육과정에서 문제시됐던 것들을 소위 말해서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가 이제 그런 목적이고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수되고 있는지 그게 몇 프로가 따라오는지 얼마나 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각 영역별로 다 체크해서 그 다음 교육과정 개정할 때 그걸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은 어떠냐면은 교육과정 개정의 주도권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갖고 있었어요. 평가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그냥 기초연구들은 주로 많이 하는데 그 평가의 결과를 피드백해서 교육과정 개정을 또 하고 반영하고 이런 어떤 순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가 따로 그러니까 국가수준 성취도 평가는 시험은 열심히 치는데 뭐 어디다 활용하느냐? 사실은 이게 원래의 취지는 교육과정을 체크하고 피드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보니까 잘 작동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 있다라고 지적했는데 적어도 지금의 교육과정 개정의 그 주도권이 교육부에 가 있고 교육부에서 뭐 주로 대학 교수들이나 학회나 이런 쪽으로 외주를 줘요. 그러면 평가원 연구원 개인 자격으로 그게 조인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과학하고 수학은 창의재단이라는 데다 아예 넘겨놨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 개정 자체가 무슨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가는 게 아니라 분산형이에요. 이거는 A라는 학교에서, 이거는 B라는 학회에서, 이거는 뭐 C라는 기관에서 하라. 이런 식으로 각 학년 교과별로 이렇게 막 쪼개지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국가 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개설을 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걱정이었고 그거 문제 때문에 국가교육회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이제 교육과정 개정을 담당하라고 그때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럼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그걸 준비하고 있느냐?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에 위원수가 23명 정도 전후되고 직원이 한 30명 되려나? 아니 도대체 그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담당하는 부서가 한 7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그 수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와 있고 좀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피드백, 사회적 요구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정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은 많이 해놨는데 현실은 지금 얘기하시는 거와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얼마 전에 그 EBS 프로에서 그런 수학하고 과학 관련해서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거기 나오는 낱말의 뜻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전을 찾고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언어 능력과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개념어들이 이게 일치되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게 그런 문제 때문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수학도 스토리텔링이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아이들의 그 어휘 발달, 언어 발달 수준에 맞게끔 표현이 돼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창의재단에서 수학을 따로 떼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언어 발달, 아이들의 성장 이런 관심 없이 그냥 교과의 논리적 체계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수학을 배우는데 일단 언어 독해가 안 되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니까 수학을 아예 못. 그러니까 국어를 못하면 수학도 못하고 과학도 못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참 이게 좀 통합적인 시각에서 그런 교과 간의 난도 조절하는 것도 앞으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강원도와의 인연이 평준화 네. 그 기초 연구를 여러 차례 해주셨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강원도도 평준화가 2013년부터 도입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평준화라는 것이 앞서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월성 교육을 요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늘 이게 불만 대상이고 그 분들이 한 20%에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좀 더 수월성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 그런 요구들이 정치권을 자극하면서 이제 교육 특구 얘기가 나오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더구나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 법안에 보면 이 특구 관련 조항이 들어가 있고 그것을 좀 교육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약간 1번 궁금하고요. 교수님이 보기에 이 특구라는 것이 우리의 이 공교육의 이 체제 지금 그나마 공교육 안에서는 평준화 정책으로 해서 균등한 어떤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우려되는 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지금 뭐 그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사실 한 20만 정도 이상 되는 중소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안동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평준화돼 있고 이제 경기도에 구리 남양주라든지 화성 동탄이나 저쪽 그 뭐 몇 개 김포 정도 뭐 요렇게는 아직 신도시기 때문에 안 돼 있는데 기본적인 공교육 시스템에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이제 실현되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보편 교육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이제 이수하고 있는 구조인데 이제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예요. 엘리트 교육이라고 하는 또 우리 아이는 천재인데 영재인데 얘들 범죄들하고 같이 기를 수 없다. 뭔가 차별화를 좀 시키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게 강원도에서도 당연히 제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 2025년 그 고교 학점제를 들어서게 했던 그것도요. 지금 이제 학교 간의 다양화, 그러니까 우리가 MB 때 고교 다양화 300이라고 해서 자사고, 특목고, 무슨 마이스터고 해서 그런 어떤 학교 간의 차별화를 시도했던 그걸 이른바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의 폐해는 또 너무나 많이 이제 지적을 했던 거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욕망이라면은 어떻게 이걸 수렴할 것인가 그 고민 지점에 고교 학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간의 차별화, 다양화를 하지 않고 학교 안에 교육 과정의 다양화로 간다. 그러니까 개인의 진로 적성을 좀 더 심화학습할 수 있는 거를 나는 저 학교를 가야 심화학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학교 안에서도 개인 간의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조절하면은 충분히 그것은 그 욕망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교학점제를 얘기한 건데요. 만약에 고교학점제가 진행되는데 특목고나 자사고나 지금 교육자유특구나 이런 공영협약학교나 이런 형태의 다양한 학교가 나가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 학교 안에서도 물론 성취기준, 성취평가제로 하고 하지만은 다양한 그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고 오히려 입시 위주의 과목이라고 해서 축소해서 뭐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과목으로만 한다. 그러면은 고교학점제에서 다양하게 자기가 좀 더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싶으면은 경제 과목 관련된 고등학교 수준의 매우 다양한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그런 소위 말해서 특수 유형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좀 이 수월성 교육이라기보다는 그냥 차별화 교육 그 이상이 되지 않는 거고요.
제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이 학생들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줄곧 모니터링 해왔는데 오히려 그 지역에 또는 학교 단위의 학생들의 성취 수준은 평준화를 했을 때가 비평준화보다 훨씬 더 높아요. 동일한 수준의 아이들이 3년의 성장을 했을 때 비평준화 지역보다 평준화 지역이 평균 점수가 높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 2000년도 이후에 평준화 도입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수월성 교육, 엘리트 교육에 대한 욕망들을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런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교육특구와 같은 이런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공교육이 앞서 얘기한 해체 수준으로 간다. 미국의 이 다이안 레비치라고 하는 뭐 우리로 치면 뭐 예전에 교육부 차관 정도 한 사람이에요. 원래 교육 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NCLB라든지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뭐 차트 스쿨이라든지 뭐 학교 책무성 평가라든지 교원 평가라든지 이런 걸 주도했던 사람이 사실은 2000년대 초에 부시 정부 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인데 그때 믿음은 그런 거예요. 경쟁을 하면은 질이 올라간다. 이 전형적인 시장 논리고 학교도 너무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공교육이 너무나 붕괴돼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니까 늘 그런 제기를 하죠. 저 잠자고 있는 공교육을 깨우려면은 뭔가 충격요법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공교육 체제가 어느 정도 딱 질적으로 완비가 돼 있고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 공교육을 부러워하는데 거기다가 이 특구와 같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그 다이안 레비치라는 사람은 자기가 한 10년 지나고 나서 책을 한 거 씁니다. 미국 공교육 개혁의 뭐 빛과 그림자 그래가지고요. 최근에는 또 뭐 골리앗과의 싸움 뭐 이런 골리앗 무찌르기 뭐 이런 책들을 번역된 책인데 그걸 통해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 통한을 내뱉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난 그렇게 하면 학교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학교를 더 망치고 있고 완전히 공교육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학교야말로 학생들의 진정한 학습 활동이 일어나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자본의 논리, 경쟁의 논리 이걸 통해서 오히려 공교육의 정신이 다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하는데요. 교육 자유 특구라고는 미명하에 만약에 그런 자율과 경쟁, 시장 이 논리가 들어온다면은 정말 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공교육에 대한 신뢰, 교육의 질적 수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뭐 춘천, 양양, 양구 뭐 이런 게 특구를 그 지자체 단위, 기초 지자체 단위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군수나 이런 사람이 후보가 여기다가 그 국제학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만약 해서 그것이 그렇습니다. 승인이 난다 그러면 그 성패를 보기 전에 이게 성공 여부를 보기 전에 우후죽순처럼 모든 지역에서 국제학교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제 보기로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지금의 이제 지방의 그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지역 인재 유출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쓸 수도 있다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양구와 같이 인구가 좀 줄어들고 학교가 부실하고 지역의 청년들이 사라지고 이러면은 거기에다가 지역 지자체가 지원을 해서 뭐 기숙형의 양질의 고등학교를 유지하고 뭐 장학금도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저는 문제가 덜하다고 보는데 이제 그게 그렇게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중심부로 오기 시작하면요. 그 오히려 춘천에 그런 게 하나 생겼으면은 저 양구에 있는 아이들 무슨 뭐 저 동해시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유입해서 더 빨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역 안에서도 격차를 더 벌려버리면은 이게 뭐 한 개 학교를 살리는 거는 좋은데 나머지 9개 학교를 죽여버리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격차가 훨씬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이 문제는 이렇게 염려되시는 분. 근데 지금 자치도 법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교육 구성원들은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면밀하게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네. 저는 그 교사의 평가권에 대해서 좀
이제 뭐 모니터링이라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어떤 평가를 했을 때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그 정량 평가로 돌아가는 객관식 오지선다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아가자는 어떤 그런 흐름도 굉장히 많고 그것이 또 신뢰가 있다 이런 의견도 되게 많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계속 그렇게만 갔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 지식 평가 위주로만 되고 이제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계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고민이 그 교사가 어떤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이 신뢰감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또 이 평가 자체가 어떻게 하면 좀 역량 중심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녹음 방송 때문에. 지금 교사 평가권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학부모들의 학부모의 신뢰를 받으면서도 역량 중심이고 성장 중심의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평가에 대한 신뢰 문제는 뭐 그 한 방에 제가 답을 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상대적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궁금한 것이고 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역량 중심 평가를 요청하고 그러는데 두 개가 갖고 있는 지점은 좀 서로 다른 지점이라는 생각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어느 정도 상대적 위치를 차지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눈에 번쩍 뜨일 정도의 그 정보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서 얘기한 절대평가, 상대평가 또는 무슨 규준지향평가, 중거지향평가가 각각이 배타적인 관계라기보다는 국가나 또는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일제고사 치는 객관식 치는 이런 성취도 평가를 치던 그런 시험을 치는 것 자체는 전제를 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은 얘가 잘하고 어떤 부분은 못하는 거를 교사가 코멘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교사가 그걸 다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라고 볼 수 있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만약에 80점 맞았어. 20개 틀렸어요. 20점 틀렸으면 그게 왜 틀린지를 피드백 해주는 일은 잘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결과 중심으로 통보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한테 너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조금 더 보완해라. 그리고 다시 한번 피드백 받아보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소인수 학급에서는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만은 다인수 학급이나 담당 학생이 많을 때는 힘들긴 알겠지만은 그런 노력들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 중심의 평가라든지 미래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들은 학부모들도 그걸 잘 알아요. 얘가 성적만 저렇게 가지고 저게 다 끝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얘가 앞으로 뭘 할지 어떤 걸 잘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가 멘트를 해주고 부분 써주면은 그게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거든요. 지금은 부모들하고 대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절실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 매체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소통을 해 나가면은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MZ세대 교사들은 부모들을 하나의 민원인처럼 생각해 버리는 순간 그 대화가 차단되고 소통이 차단돼요. 부모와의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부족한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어쨌든 학부모들은 하나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데 유별나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석차나 서열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피드백까지 해주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해야 된다고 보니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아이가 100점 맞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고 공부 열심히 했네 칭찬해야 되는데 네 친구는 몇 점이래? 이렇게 물어보는 게 부모들이 보통 근데 우리가 그걸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 그게 끝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 채워졌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목표를 또 정하고 네.
이런 과정들이 일상적으로 소통이 된다 그러면 그 신뢰가 쌓일 텐데 예전처럼 예를 들면 뭐 20등, 80점 이게 부모들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 다음 게 있을 때는 이게 가치가 있는 수치지만 이 후속에 피드백이 없는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냥 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 있으신? 제가 한 가지 뭐 수능제도도 계속 바뀌어왔고 교육과정도 계속 개정이 되고 뭐 학생 선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의 중심축들이 계속 바뀌어왔는데 오늘 뭐 처음에 교육 평가로부터 시작했지만 교수님도 이제 지금 우리 시대의 교육 현안들이 다 이렇게 망라된 듯한 오늘 이제 강인데요. 그 교육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안 바뀐 게 있다면 저는 교원 양성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초에 교육전문대학원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또 쑥 들어간 것 같고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뭐 융합 수업에 관한 맥락에서 아니면 우리 교사들이 평가권도 갖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권도 갖고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교원 양성에 대한 그 기반이 탄탄해야 될 텐데 저도 뭐 임용고사를 보고 현직에 나와 있지만 지금 교육대학 4년, 뭐 사범대학 4년 그리고 뭐 4주간의 아주 짧은 교육 실습 그리고 또 획일화된 듯한 교원 임용고사 이런 과정을 밟고 대한민국의 교원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바꿔야 되거나 시급하게 뭔가 개선해야 될 건 없는지. 예, 지금 주신 질문은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사들이 온전한 전문가로서의 평가권과 수업권 이런 걸 가지려면 교사 양성 체계부터 좀 더 전문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복수 전공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 수학 자격증도 있고 과학 자격증도 있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더 이제 작은 학교가 있는 곳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복수 자격이. 그래서 양성 과정에 대한 고민도 무척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재작년에 그 교원 양성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했어요. 그걸 저보고 왜 하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학에서 예비교원 양성하는 그 수업을 하고 있고 2015년부터 경기도 그 연수혁신위원회 중앙연수혁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연수원장을 또 3년을 했고요. 연수죠. 그다음에 평가원에 있으니까 초등 임용, 중등 임용 시험 출제를 하고 채점해요. 그러니까 양성, 선발, 임용, 연수 이걸 다 해본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그러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말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굉장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뭐 법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 할 때도 그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심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95년 5.3일 교육개혁부터 뭐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었던데 그 양성혁신위원회에서 그러면 해야 될 어젠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얘기한 그 말씀이에요. 일테면 복수 전공, 그다음에 양성 기관이 지금 너무 난립돼 있고 퀄리티 컨트롤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고교 학점제하고 연동이 안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현실적으로 그 실습 기간이 너무 짧아서 전문성 향상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회의를 하는데 뭐 교대 총장 대표, 사범대 학장 대표, 뭐 학부모, 학생, 또 뭐 교사 단체 대표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 진행되겠어요? 다 자기들이 옳다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참 문제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과 이 분과주의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결론적인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이 실습 기간을 4주라는 걸 스탑한다. 6개월 정도 실습 학기제를 도입한다. 이제 그 다음에 초등 교사는 교대 중심을 양성하고 중등 교사의 교과 중심 교육과 과목 교사는 사범대 중심으로 양성하고 비교과 쪽에는 교직 과목 중심으로 양성한다. 교육대학은 연수만 하고 양성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는
교육 전문 대학원 체제로 갈 준비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교육 전문 대학원 체제로 간다 이 선언했다가 이번에 뭐 철회했잖아요. 그게 쉽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번 정부나 저 장관들은 정말 일단 질러보고 간 보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예? 뭐 입학 연령 뭐 하향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들을 불쑥불쑥 내뱉고 있는데 어쨌든 이 교원 양성의 문제는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교원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면서 지원 체제를 어떻게 갈 건가도 같이 가야 되고 지금 또 뭐 학령 인구 줄어드니까 교원 양성의 숫자 조절도 뭐 필요하다는 주장들도 적극 검토해야 되고 어쨌든 이게 1, 2년 안에 또는 5년 정권 안에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고 지금 얘기한 복수 전공의 경우에도 고교학점제에서 보면 복수 전공 자격증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뭐 선언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가 한 과목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또 융합해서 할 수 있는 역량들을 양성기관에서 길러야지 양성기관을 안 길러놓고 교사보고 하라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할 때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적하신 문제의식 저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을 만약에 양성 과정에서 안 되면은 그 중간 단계라도 뭐 그때 또 인턴 과정을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뭐 그러니까 좀 과도기적인 제도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뭐 제가 뭐 교원 양성 과장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지만 그 문제를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누구나가 지금 그 정도까지는 문제의식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원도는 이제 그 작은 초등학교, 작은 중학교가 아주 인근에 있을 경우에 그 자격이 이제 초등만 가르칠 수 있고 중등은 중등만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초중 그 자격을 같이 이제 부여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럼 초등교사들은 그 중등 대학원에 가면 중등교사 자격증을 주거든요, 교과 자격증. 네. 그런데 중등교사가 초등교대 대학원에 가면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들어가 보면 까달리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게 특히 작은 학교, 시골 지역에는 좀 필요한 좀 틈을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복합으로 네. 운영되는 구도로 지금도 몇 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수업 시간표가 서로 다르니까 종치는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격증 문제이기 때문에 이리 가고 저리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고 교사들이 있는데 이쪽에 남는 교사가 저쪽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물리적인 결합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도 좀 통합하고 학생들의 진로도 미리 설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양성부터 그 자격 통합까지도 고민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좀 큰 담론일 수도 있긴 한데 그 핀란드나 뭐 캐나다 어떤 온타리오주나 등등을 보면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자본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이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교육이 사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 그와 관련된 것들이 좀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보면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또 가정식 평가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제 그 상위 학교로 올라갈 때 이 아이들의 미래의 삶에 의미 있는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좀 학교에서 하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식 평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그것이 좋은 것을 알겠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이의 현재의 미래의 삶에서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구심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하는 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계속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런 물음 속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교사들의 어떤 그 답답함, 그다음 학부모들의 의구심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교수님 강의에 살아갈 힘이라는 부분, 그리고 역량이라는 말하고 뭐 비슷한 말 같은데 학교에서 배웠던 이 모든 배움들이 그 아이가 진학을 하거나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떤 도움으로서 그냥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 문제지 버리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이제 혁신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을 보면은 또 대안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은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세계 관점이 있고 다양한 관점에서 경험을 해봤고 고민해봤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들 입시 면접을 해보면은 딱 그냥 집단 면접하면은 두드러지는 애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대안학교이고 나중에 보면 혁신학교이고 그래요. 그 말은 그런 활동에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있고 자기 주장이 있는 아이들은 그 성인의 입장, 누구의 뭐 기업가의 입장, 뭐 어떤 사람의 입장에도 그건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주체로서 인식을 하죠. 반면에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해서 성적 좋은 애들 아주 그냥 뭐 발표하라면 발표력도 떨어지고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물론 이제 부모들도 알아요. 부모들도 우리 애가 성적이 좋으면서 그런 발표력도 있고 자기 주장도 있으면 좋은데 둘 중에 어느 걸 택할래? 그러면 성적 일단 우선으로 성적 좋아지고 대학 가는데 문제 없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지금 대학에 지나가는 게 한번 따져보면요 8대2 정도 돼요. 7대3이나 8대2. 그러니까 정시가 20 내지 30%잖아요. 나머지 7, 80%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굉장히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성적 좋은 정시로 갈 거냐 아니면은 정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 내신도 관리하면서 자기가 면접이나 또 이런 다양한 유형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거냐. 1차적으로 대학 통과할 때도 그게 유리하다. 근데 부모들은 특히나 이제 그런 입시 제도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부모들은 학원의 그 푸시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냥 수능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오히려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제가 그때 평준화 도입할 때 그때도 평준화 도입을 하면 성적이 오히려 유리할 뿐만 아니라 이 지금의 입시 제도에 더 유리하다. 왜냐?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제하면은 수능 중심이 아니라 수시가 훨씬 비중이 높기 때문에 60, 70%를 대상으로 공부를 준비를 시켜줘야지. 왜 오로지 국영수 시험 중심으로 가냐? 넓은 문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가려고 물론 뭐 좁은 문으로 통과하면 좋은데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학부모들이 갖고 있는 정보력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냥 기존의 20년 전, 30년 전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그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교육청 일이나 이 여러 가지 이 활동을 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학부모들이 자기들 20년 전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학교? 그거예요. 성적, 입시. 지금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좋은 학교 그러면 그때 개념의 좋은 학교를 자꾸만 전제를 하는 거죠. 성적 좋고 경쟁하고 뭐. 그래서 그런 학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단위 학교에서 힘드니까 교육청에서 좀 했으면 좋겠고 교육청만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시민사회 단체하고도 협력했으면 좋겠고 학부모 단체하고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뭐 그때 중2 학생들 대상으로 중2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막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그런 인식을 좀 바꾸는 것들을 단기간에는 안 되겠지만 학교 단위에서도 해야 되고 지역사회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애한테 유리한 방식은 이걸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도록 하면은 경우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오로지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거기에만 몰두하는 반면에 이걸 수도 있지만 나머지 다른 방향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잘 담보할 수 있고 그게 미래에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사례들 잠깐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근대적 사고방식에 매몰되어 있는 학부모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깨우칠 것인가도 고민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에 저는 이런 말을 가끔 쓰는데 어떤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해보는 경험. 근데 학교 교육이 좀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자기들이 기획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평가하고 이걸 쭉 경험하는 과정들을 그걸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1년에 한 번씩 꼭 한다면
아마 그런 힘들이 엄청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리가 약속된 시간이 4시인데 3시 반인데 4시가 돼가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약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객관식 보통 이렇게 사진선다 방식의 어떤 그 평가 방식이 한계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의 담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대안으로 많이 얘기했던 합동이라든가 생기부 전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가만 보면은 실은 일각의 비판이 있는 것이 쇼윈도형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학교에서 보다 보면 아이들이 실은 그렇게 일상을 평가받는 이 것들 자체를 더 고통스럽게 느끼거나 또는 정말로 그런 사람인 척 보이려고 하는 그 유혹에 또 시달리는 분명히 부작용도 좀 약간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한번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교육 쟁점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고차적 사고력이라는 걸 간단히 언급하고 가셨어요. 저는 실은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참 수년 넘게 많이 들었지만 저는 아직도 그걸 제 스스로의 언어로 정리를 못하겠거든요. 역량이라는 것이 가진 정체가 무엇일까에 대해서요. 근데 저는 고차적 사고력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의미와 목표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데 그것이 학교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 평가와 수업은 어떻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좀 고민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어려운 질문하시네. 예. 네, 또 반복하죠. 예,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그 사지선다, 오지선다 객관식 평가도 문제지만 학종이라는 것이 어떤 보여주기, 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뭘 꾸며야 된다는 네네. 그런 느낌으로서 또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그 고차적 사고력이라는 도대체 뭐고 그것이 우리 눈에 드러날 수 있는 건가? 평가를 통해서 그런 질문. 그 객관식 평가도 강약점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학종이나 생기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쇼윈도형 인간을 양산한다. 뭐 그 말에 저도 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겠어요. 글쎄요, 이제 뭐 보여주기식 실제 진수는 아닌데 그걸 형식적으로 자꾸 꾸며내니까 꾸며내는데 노력을 하고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도와주고 한다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그게 많이 지금 간소화가 됐잖아요. 그 뭐 수상 기록 뭐 못하게 하고 세특 쪽도 이렇게 또 제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부 이 전형에서 종합 전형이 아니라 성적 중심의 교과 성적 중심의 전형으로 거의 이렇게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면 원래 학종의 그 풍부한 다양한 활동들을 평가하겠다는 그 시각이 조금은 이제 워낙 사회적인 그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위축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어쨌든 뭐 그런 뭐랄까요 준비하기 위한 활동이라도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너무 심하게 가식적으로 가면 안 되죠. 예전에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뭐 어떤 학생이 사회봉사를 얼마나 했냐 그러니까 뭐 한강변에 가서 뭐 공원에 있는 담배꽁초를 몇 개를 주었다 뭐 이런 걸 썼어요. 이게 무슨 사회봉사냐고 점수 까버렸는데 진정성이 있느냐 정말 지속성이 있느냐 그게 자기의 내면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주느냐 그런 쪽으로 원래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평가의 신뢰도 때문에 뭐 사실 학종 평가인데 신뢰도까지 따지다 보니까 타당도가 따지면 됐지 왜 신뢰도까지 따지려니까 학교가 그걸 또 신뢰를 못하게 해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학교가 신뢰도와 또 사회적 신뢰도가 어느 정도 결합되는 순간 조금 더 풍부해졌으면 좋겠고요. 고차적 사고 능력이나 역량의 문제는 사실은 쉬운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블룸이 뭐 지식의 위계적 구조를 얘기하면서 뭐 단순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고 하는 이런 수직적인 지식의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린 왕자를 가르칠 때 어린 왕자의 그냥 스토리만 이야기만 전개하는 가르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할 수 있고 뭐 그럼 어린 왕자의 마음을 얼마나 네가 이해하느냐 그때 어떤 심정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럴 수 있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를 통해서 뭐 우리가 이원 분류표 만들잖아요. 그 평가의 문항이 어떤 그 영역 어떤 수준을 체크하는가를 분류하듯이
질문을 어떻게 제기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동일한 텍스트와 동일한 경험도 전혀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학교에서 평가하는 거나 또는 수능에서 평가하는 게 도대체 수준이 단순한 지식으로 평가하느냐라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객관식이라서 단순한 평가, 수능 풀어보세요. 못 풀어요. 저도 수능 문제 풀어봤는데 못 풀어요. 그러니까 고차적 사고 역량들을 체크하는 문항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라 해서 고차적인 걸 못 푸느냐, 그건 아니고, 또 고차적인 역량을 시험 방식으로만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이나 경험이나 독서 자료를 읽고 그런 걸 자기 목소리로 얘기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청취할 줄 알고, 또 그걸 현재 삶의 사태에서 적용할 줄 알고, 그게 텍스트로 읽는 거하고 다른 뭔가가 있지 않냐. 그걸 우리가 뭐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비판적 사고 역량이라든지 뭐 정보 이해 능력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든지 이게 다 역량으로 이제 취급되는데, 또 교과를 가르칠 것이냐 역량을 가르칠 것인가 할 때 이 어느 지금은 뭐 교과를 가르치고 있지 않냐 그러는데, 교과를 가르치면서도 역량을 고민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 탐구, 주제 뭐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역량을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배제하고 지식 중심의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비판들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미래를 살아갈 힘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걸 알지만은 학교 현장에서 그걸 어떻게 지식을 배제하고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는 나타나온다고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그런 지점들을 많이 고민할 것 같습니다. 교재는 들고 있고 역량을 가르치려니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충분히 그거는 고민할 지점이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얘기는 여기까지 나눠도 되겠죠? 마지막 하나 더 할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예, 그러면 유튜브 중계에 지금 온라인 댓글 하나 달린 거 있고 마지막으로 예, 좀 저거만 하고 예. 유튜브 댓글 주세요.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력 프레임을 강조하는 도구로 진단평가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진단평가를 이렇듯 국가 단위, 시도교육청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실제 학력 향상의 열매까지 연결될 수 있는 현상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뭐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학생 성장 진단 평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 수준 또는 교육청 단위의 이 진단 평가가 아이들의 실제적인 학력을 올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학력이 지금 말씀하신 살아갈 힘, 그것과 연관되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학력을 올리는데 얼만큼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야 할까?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 때문에 뭐 작년, 재작년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건데요. 그래서 지금 평가원에 이제 기초학력 보장 센터가 만들어지고 법안이 이제 기초학력 보장 법안까지 통과돼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뭐 기초학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학교가 책임을 지고 공교육이 그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워낙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참 뒷배경 얘기를 하면 스토리가 길긴 한데요. 어쨌든 국가 수준 성취도 평가나 이런 일제고사 방식으로 진단해서 경쟁시키고 그것을 정보 공개하고 했던 게 MB 정부 때의 일인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 학력이 올라갔느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간 것처럼 보인다고 봅니다. 그래요? 진짜 올라간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전수 평가를 하면은 학교 간에 경쟁을 시키면은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가 준비를 시키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2009년도에 대서특필됐던 신문 기사의 그 타이틀을 보면은 뭐 명문대를 가려면은 전북 임실로 가라. 뭐 이런 이상한 기사가 나와서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성취도 평가에서 임실 지역이 기초학력 미달자가 제로예요. 그래서 임실이면 무슨 치즈로 유명하지 않냐. 그런데 공부도 잘하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저도 저 의문을 제기했지만 하루 만에 뒤집어졌죠. 처음에 성취도 평가 채점을 학교 단위에서 하고 그걸 교육청에 보고하라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다 만점 처리해서 보고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었는데 그건 하나의 아주 단순한 문제적인데 미국에서 이 NCLB 하면서 성취도 평가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 학교 간의 경쟁을 지키니까 만약에 성취도가 떨어지면은 궁극 가수는 나중에 학교를 폐교시킬 정도까지 하겠다고 법안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를테면은 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시험 치는 날 학교 오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운동부 애들 학교 오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흑인 애들 학교 오지 마라 그래요. 그렇게 뽑아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우리 학교 성적 좋다. 근데 그렇게 이제 치팅하기 시작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적 중심으로 아이들을 뭐 충북이나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죠. 방학 때 초등학생들 방학 때 불러가지고 시험 문제풀이 준비시키고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적이 일정한 유지되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뭐 유지된다. 눈에 보이기로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다. 그래서 그때는 좀 잘했네라고 볼 수 있고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좋게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걸 표집 방식으로 바꾸니까 표집 방식은 앞서 얘기하면 교육 과정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느냐, 어떤 영역에서 뭐가 부족하냐를 피드백해 주기 위한 연구 자료로 이제 그걸 쓰게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시험을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우리 학교에서 전체 반이 다 시험 치지 않고 한두 반만 표집해서 시험 치니까 왜 우리 반만 시험 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뭐 열심히 쳐서 너 나이에 너 학년에 또 우리 학교의 명예를 걸고 대표 선수처럼 뛰어라. 그 말을 고지 듣는 학생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성적에 아무 반영 안 된다니까 다 짝대기 긋고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집 조사를 하면은 실제 학력을 제대로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 실제 학력이 떨어져서 그 기초학력 비율이 높아지느냐? 저는 그렇게 동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이면에 있는 걸 읽지 못하고 그냥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처럼 학력 미달자 비율이 높아졌다, 교육 정책이 문제 있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현상을 좀 왜곡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은 일찍고사 방식으로 하지 않아도 지금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충남대에서 나온 뭐 진단 자료도 있고요. 평가원에서 나온 또 진단 자료도 있고 교사들이 그런 걸 뽑아가지고 그 반에서 모든 학생을 할 필요 없이 기초학력이 부족할 만한 아이들이 눈에 보입니다. 기초학력 부족한 걸 제일 잘하는 사람은 담임이죠. 담임이 그 도구를 가지고 체크해 보면은 얘가 어떤 부분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아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보충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는 그 다음에 학교나 교육청의 이제 역할이 될 텐데요. 그런 접근을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험 쳐서 평가하고 그게 몇 프로다, 그 교장 잘했다, 그 교사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교육을 그렇게 전문적으로 보는 시각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일제고사를 완전히 무슨 뭐 배관시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그 결과 어떻게 해석하고 이 사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따라서도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게 갖고 있는 강점들은 살리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은 학교에서도 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도 그게 뭐 금과 옥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긴 2시간 가까이 지금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평가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는 교육 과정 속의 하나의 분야다. 여기를 우리가 잊지 않고 평가를 그만큼의 비중, 그만큼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이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강원도 교육이 좀 더 그 특성화가 되고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한 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모두가 특별한 교육연구원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서도 또 많은 연구를 통해서 해법도 찾아주시고 또 뭐 잘못된 교육 문제가 있으면은 또 비판도 아끼지 말아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교육 공동체가 좀 더 행복한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 하여튼 기대가 큽니다. 오늘 하여튼 초청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는 시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저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